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의 유럽 정세를 널리 알려진 키워드를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 간의 시각 차이는 전략적 유충지 독일에서 발현되었습니다. 먼저 소련은 1946년 4월 자신들의 점령지 내에서 독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을 통합한 사회주의 통일당을 만들어 소련 점령지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의 점령지에까지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유럽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과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인 마셜 플랜을 발표하였죠. 미국의 목표는 독일을 중심으로 마셜 플랜 지원금의 관리와 분배를 통하여 유럽을 연방 체제로 만들어 독일의 보복 정책을 단념시키고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중부 유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영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영연방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이 유럽과의 정치적 통합을 부서지지 않은 물건을 수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브렉시트 사태 역시 영국 국민들이 유럽을 바라보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스탈린은 동유럽 국가들이 마셜 플랜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을 통제하고 소련의 이익에 맞는 국제 공산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947년 9월 코민테른을 계승한 코민포럼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간 베를린 봉쇄를 통하여 서베를린 관할권을 압박함과 아울러 1948년 말까지 동유럽과 중부 유럽의 모든 나라에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죠.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마셜 플랜에 대항하는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 즉 코메콘을 창설하여 민주주의 진영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자 서방연합국 측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949년 4월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결성했죠. 참가국 중 일부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 나토 설립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요충지 독일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기로 하고 1949년 5월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지를 하나로 통합해 독일 연방공화국을 건국하였는데 이 나라가 후에 서독이 됩니다. 스탈린은 이에 맞서 1949년 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즉 동독을 건국하였죠. 1952년에는 미국 대선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소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동유럽을 겨냥한 연설과 라디오 방송, 심리전을 통하여 위성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지배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죠. 또한 미국은 나토 내에서 서독의 재무장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서독의 재무장에 충격을 받은 소련의 흐르쇼프는 1955년 5월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과 공식적인 군사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흐르쇼프는 다음날 오스트리아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든 뒤 점령국들이 철수키로 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을 승인했는데 이는 동서독에도 마찬가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독의 아데나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무장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죠. 결국 1955년 12월 국무장관 발터 할슈타인을 통해 서독은 소련을 제외하고 동독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할슈타인 독트린을 선언하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하여 모든 가입국들의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일당 체제를 갖추며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는 특권 계급에 의해 소련 위성 국가가 통치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주도 아래 협력 체제를 구축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는 달리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차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1954년 이집트의 지도자 가말 나세르가 체코슬로바키아에 무기를 인수하고 스웨즈 운하마저 국유화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중동의 위기를 넘어 유럽의 위기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을 끌어들여 나세르에 대항하기로 하고 1956년 10월 파리 외곽 세브르에서 만나 비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공격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여 스웨즈 운하를 장악하는 시나리오였죠.
1956년 10월 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혁명이 발생한 헝가리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탈퇴할까봐 우려했던 후르쇼프는 소련의 전차 부대를 부다페스트로 진격시켰죠. 아울러 영국과 프랑스는 세브르에서 약속한 대로 삼총사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집트는 저항을 풀고 무너졌죠. 반면 헝가리는 부다페스트에서 결사항전 중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식민주의적 침략을 단행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헝가리의 소련에 대한 투쟁은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 벌이기를 바랬던 유럽 통합을 위한 전쟁이 이집트를 상대로 벌어지고만 것이었죠. 아이젠하워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행위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아랍 민족주의자들과의 화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영국과 프랑스라는 제국주의자와 같은 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집트 사태가 부각되는 바람에 소련이 동유럽을 다시 장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영국과 프랑스에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하였고 두 나라는 결국 그해 연말에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에서는 물론 유럽 내에서의 입지에도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서독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며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의 관심은 서독의 경제력이 언제쯤 정치 군사력으로 이어질지에 쏠렸습니다. 독일의 침략 위험을 감수하고 소련을 저지하기 위하여 독일을 무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초국가적 통합 정치기구를 만들어 독일의 힘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소련을 저지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독일이 있었습니다. 즉 초기 냉전 시대는 독일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